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3회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2교시 75개 문항을 한 번에 여러분에게 털어드림으로써 이번 시험에 좀 자신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볼 적에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버리십시오. 그래서 굳이 100점 만점으로 수석을 원하는 분은 저한테 왔질 않고 저는 합격을 원하시는 분을 제가 좀 바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버리시고, 저도 강의를 할 적에 철진한 문제 같은 것은 바로 이제 폐기 처분할 거거든요. 그래서 문항은 25, 25, 25에서 1영역, 2영역, 3영역 75개 문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문항을 자연스레 가면서 제 기준에 의해서 경중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56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후 수준에 따른 예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 실천 후 수준, 그래서 여기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또는 미시적, 중범위적, 거시적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미시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클라이언트 개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이끌어가는 것은 미시적 접근이라 하고, 중범위적 접근은 다소 상대적이지만 집단이나 소규모 조직을 대상으로 할 때, 그래서 거시적 접근은 지역사회 또는 거대 조직, 요즘 뭐 국제적인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나 거대 조직을 기초로 해서 이끌어질 때 우리는 거시적이라고 합니다. 자, 모금활동. 우리는 모금활동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하는 것처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전국적 협조를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거시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후원자 개발 및 관리. 후원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지역사회 단위에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보통 후원자 관리나 이런 등등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것은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거시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거시적 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고, 다음에 사회기술훈련 제공. 사회기술훈련 제공은 클라이언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미시적 접근이 될 겁니다. 다음에 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 미시적 접근이 되겠죠.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 분석 및 평가는 이것은 국가적 자원이기 때문에 거시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든 옳은 것은 당연히 5번이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유용한 자원에 대한 정보나 이용 능력이 부족한 클라이언트를 위해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역할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자원에 대한 정보나 능력이 부족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이런 기술이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사례관리자, 편을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옹호자, 또 그런가 하면은 돕는 조력자, 또 어떤 갈등을 조정해주는 중개자, 조직 분석하는 그 클라이언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전혀 개인에게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문항은 뭐 단답식 문제로 나와 있네요. 내비가 구분한 사회복지 전문직 가치로 옳은 것은, 자,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가치에는 개인적 가치와 또 사회적 가치와 전문적 가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느 걸 우선시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윤리적 딜레마의 하나의 소재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내비는 그중에 전문직의 가치를 사람 우선 가치, 수단 우선 가치, 결과 우선 가치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 우선 가치, 수단 우선 가치, 결과 우선 가치 찾으셨습니까? 답은 3번이 되면 단답식 문제에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보호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와 시설 입소가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회복지사 간의 상충되는 가치의 연결로 옳은 것은, 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는 다양한 가치의 갈등으로, 마찬가지로 충돌로 인하여 딜레마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은 보호시설을 원치 않는 클라이언트의 시설 입소는 자기 결정권을 지금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이고,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는 사회복지사의 결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볼 적에 온정주의적 입장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보호하는 부모와 같은 내 마음에서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적어도 부모의 입장으로 본다면 너는 그 입소하는 것이 좋아 라고 생각할 적에 어느 가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의 입소 결정권을 반영해야 될 것이냐 하는 딜레마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기는 자기 결정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거기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 발전 과정을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은, 자, 여기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실천에 대한 그 역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게 또 보통 두 문제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초로 한국 사회사업가 협회가 탄생했다. 우리가 오늘날 사회복지사 협회라고 하는 한국 사회사업가 협회는 본래는 본래 한국 개별사회사업가 협회라고 해서 그것이 1965년에 만들어진 것을 개별자를 빼버리고 한국 사회사협회로 만든 것이, 한국 사회사업가 협회로 만든 것이 1967년입니다. 그들 1982년에 한국 복지사협회, 오늘날 한국 사회복지사협회로 만든 것은 1982년. 여기는 한국 사회사업가 협회이기 때문에 1967년이고, 대학에서 정규 사회복지 교육이 시작된 것은 보통 우리 역사에, 지금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대학에서 정규 사회복지 교육이 시작된 것은 1947년 2대 사회사업과 기독교 사회사업과, 그리고 57년에는 중앙신학교, 지금 용인에 있는 강남대학교에서 시작된 사회사업학과가 바로 그 기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 사회복지 교육이 시작되었다. 1947년으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가 시작된 것은 1987년이죠. 처음으로 별정직으로 공직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은 2003년도에 처음 시작됩니다. 자, 연도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자선조직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선조직협회는 무조건 인보관 운동과 연결, 비교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책론에서도 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회실천 2교시 영역에서 한 문제가 나와서 최소한 두 문제는 언제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자선조직협회나 인보관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문제, 그러니까 200문제 중에 1%를 한 테마 가지고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수혜 자격을 심사했다. 그렇죠. 자선조직협회는 모든 빈민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 보통 실태생 개별 방식이죠. 우회방문원의 개별 방문 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치로운 자인지 아닌지, 도덕적 감화를 받아들일 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서 가치로운 자, 도덕적 감화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만 접근을 해나갑니다. 심사한다. 좋습니다. 과학적 자선을 시작했다. 과학적 자선, 중구난방으로 퍼주기식 복지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자선조직협회 때부터 철저한 조사를, 사전 조사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을 도움이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해서 어느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점에서 현대적 사회사업의 과학화, 사회사업의 현대화, 사회사업의 조직화를 이끌어갔다는 것이 자선조직협회가 되겠습니다. 자선조직협회는 1869년 런던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환경개선교육은 인보관 운동이지요. 사회개량, 사회개선, 환경개선은 인보관 운동이 되겠습니다. 위에 5번은 안 읽어도 되겠군요. 답은 인보관의 운동에 대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면 1차 현장이면서 이용 시설로만 구성된 것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도 언제나 나오는 문제가 1차 현장이나 2차 현장이냐,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이냐의 문제가 등장하는데, 1차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목적 자체가 사회복지인 경우, 그에 비해서 2차 현장은 부수적인 목적으로 사회복지가 존재할 때, 그 다음에 이용시설이라는 것은 필요한 서비스만 이용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 그에 비해서 실천 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숙식 자체가 제공되는 경우,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1차 현장, 노인복지관, 아동상담소, 종합병원, 1번은 틀린 거군요. 종합병원은 2차 현장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호관찰소는 교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2차 현장이 돼야 되겠고, 정신보건센터도 2차 현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도 역시 교육이 1차 목적이고 복지는 2차 목적, 정신보건센터도 1차 목적은 의료, 그리고 2차 목적이 복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불황인시설, 복지, 청소년쉼터, 복지, 보건소는 2차 현장이어야 되겠네요. 지역자활센터 1차 현장, 지역아동센터 1차 현장, 장애인복지관 1차.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답은 5번. 이거 모두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되돌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 그게 보면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은 이용 시설이다. 그렇죠? 이용 시설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돌보는 일을 아동 양육 시설이라고 한다. 그렇죠? 도를 필요한 아동을 입소시켜서 보는 아동 양육 시설. 지역 아동센터는 민간 기관이다. 2004년부터 아동 복지 시설로 들어온 거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소관 부처는 가정이나 여성이나 청소년의 문제가 나오면 여성가족부 소관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답은 여기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문제로 보신다면 거기 9번 문제는 뭐 좋고 9번 문제는 좋습니다. 거기 보시면 9번 문제 거기는 좀 영어 문제가 되어 있는데 영어 문제 PIE 대문자라고 하는 것은 Person in Environment에서 심리 사회 모델에서 제가 강의하고 넘어갔던 환경 속의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제가 이론 강의 때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기 하나 첨가해서 가져가시죠. 여기는 뭐 미국 정신의학회가 제시한 건데 어쨌든 상호 작용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Person in Environment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여기에는 정신건강 문제, 신체 건강 문제, 그리고 사회기능상 문제, 그리고 환경상 문제는 있지만 가족 구조상 문제는 없다. 그냥 그런 정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에게 또 추천할 만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9번은 그냥 설사 부담 없이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시면 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체계 이론 그러면 뭐 이미 인행사를 통해서도 배웠던 것을 실천론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투입, 전환, 산출, 또 환류, 또 경계, 또 환경, 또 상호 교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특징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 특징으로 설명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상호작용성, 유계성, 또 혼론적 성격,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 안정상태, 또 개방체계의 항상성과 폐쇄체계의 균형 또 그런가 하면은 시너지 효과 등등등 다양한 것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부의 투입이 없으면 부적 엔트로피 또는 네겐트로피 상태가 된다? 아니죠. 외부 투입이 없고 있는 자원만 계속 돌리게 되면 언젠가는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 그것을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이거 틀린 거죠. 네겐트로피가 아니라 엔트로피입니다. 그다음에 항상성으로 인해 체계는 행동 방식의 규칙성을 갖게 된다. 항상성에 의해서 갖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성이 뭐예요? 항상성은 환경과의 상호 교류를 이끌어가는 개방체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려는 경향성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성으로 인해 안정성된 행동 방식에 어느 정도 안정된 리듬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산출은 체계의 변화 방향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핵심 과정이다. 자, 이거는 변화 방향을 조정하는 것은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다중종결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과업이 다양함을 의미한다. 동일한 목적을 달성. 그게 바로 도착점입니다. 다양한 방법이나 다양한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묘하게도 똑같은 마무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동등종결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폐쇄체계는 체계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상호작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상호작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 있는 개방체계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생태체계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생태체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학 플러스 체계 이론의 입장이죠. 어쨌든 간단하게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설명한다면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성을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생태체계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맥락적 사고를 한다. 그렇죠. 맥락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환경적, 상황적 상황이니까 상황적인 상황과의 상호 교류를 전제로 한 거니까 다체계적 접근을 한다. 환경과의 균형을 강조한다. 사회 구조 개선을 위한 개입 방법을 제시한다. 문제에 대한 포괄적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거기 보면은 사회 구조 개선을 위한 것은 맞아면 이 생태체계적 관점은 사회 구조 개선을 위한 어떤 개입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 교류 측면의 개입에서 개인의 환경에 대한 적응 또는 환경자원의 개인과 환경자원 간의 적합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성 또는 적응 또는 스트레스 발생에 대한 대처 방안, 대응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어떠한 구조 개선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교류나 상호 작용 속의 적합성이나 적응이나 대응을 강조하는 것이지 구조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기술이 나와 있네요. 문제 상황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부여하는 의미를 수정하는 의사기법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기법으로는 수없이 많은 것이 있지만 뭔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기의 결정사항을 또는 자기의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그걸 긍정적인 방향으로 번역, 해석해 주는 것은 재명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같은 방향을 클라이언트가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시켜주는 것을 재명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뭐 여러분 보셔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15번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나오는 영역이라고 그랬죠. 15번은 비에스텍이 제시한 관계의 기본 원칙과 설명이 옳게 연결된 것은 자, 우리가 관계치 원칙 또는 사회복지 실천의 7대 원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개별화의 원칙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비밀 보장의 원칙까지 7개를 쭉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개별화의 원칙,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클라이언트 개인의 경험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간 존엄성을 개개인에게 접목시켜서 똑같은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라 하더라도 클라이언트마다 각기 다른 원리나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개별화의 원리라고 합니다.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 문제의 원인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지요. 그 문제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객관적인 상황 같은 것은 제시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유무죄, 자기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유무죄를 판단한다거나 책임 소재를 공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거는 틀린 거군요. 옳은 것을 찾고 있네요. 자기결정의 원리,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클라이언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 모든 클라이언트 상황에 고려해야 되죠. 우리가 가능한 한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클라이언트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조성해 주는 것이지 모든 클라이언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적 감정 표현, 사회복지사 자신의 감정을 적극 드러내는 것이다. 4번은 완벽하게 틀렸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클라이언트 가슴에 담겨져 있는 특히 부정적인 측면의 감정을 마음껏 털어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온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4번은 완전히 틀렸군요. 통제된 정서관념, 내적 통달을 위해 클라이언트 자신의 감정 표현을 억제하도록 돕는다? 아니죠. 여기는 통제적 정서관념은 클라이언트가 이미 표출하는 감정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공감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개입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개입 역할이 나와 있네요. 수없이 많은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에 자 거기 보시면 가족에 의해 강제 입소되었던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기를 요청함에 따라 퇴소 상담을 시작하였다. 이후 가족을 설득하여 자연 사연에 거기에 보면 설득하여 지역 사연의 다양한 주거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그러면 다양한 자연 사회가 아니라 지역 사연의 다양한 주거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공동생활 과정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벌써 이미 특히 마지막에 공동생활 과정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알선, 소개, 연결 이런 그 단어가 나오면 그건 중개자의 역할이죠. 중개자가 어디 있을? 여기는 하나밖에 없군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니은번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거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뭐 그것을 안내하고 중개자 답은 뭐 2번이 되겠네. 답은 2번이 되겠어. 더구나 뭐 지급본부도 봤더니 아주 시원하게 아예 중개자가 나와 있네요. 답은 16번이 되겠어. 1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은 보시고 마무리가 된 다음에도 끝까지 지켜보는 활동을 폴로업이라고 하니까 그 해설 보시고 18번 사정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서 보면 첫 번째 단계가 접수 단계, 인테이크, 두 번째 단계가 조사, 세 번째 단계가 사정,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사정 결과의 명료화 및 개입 전략의 구체화라고 하는 목표 설정 및 계약,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가 바로 개입, 여섯 번째 단계가 종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은 역시 첫 번째 인테이크와 세 번째 사정 단계가 되겠어요. 자, 사정이란 말은 의료 모델에서 나오는, 첫 번째 틀렸군요. 이건 의료 모델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강점, 관점 모델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병리적 관점에서나 진단이란 말을 쓰지 오늘날 보편화되어 있는 강점, 관점 또는 역량 강화 모델 또는 권한 부여 모델에서는 진단이란 말을 요즘 진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틀렸지요? 개입을 위해 문제 상황을 파악한다. 또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을 확인한다. 사실은 2번과 1번만 한다면 진단이고 2번만 한다면 진단이고 2번과 3번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제공한 의견도 사정자료로 활용한다. 쌍방적 활동이다. 좋습니다. 어떤 사정에 대해서는 뭐라고 강조해도 결국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음에 19번은 뭐 여러분들이 해설을 가지고 접근해도 됩니다. 20번을 보도록 하겠어요. 20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겨냥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스마트 원칙,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서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목표를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상위 개념인 목적의 구체화를 목표라고 합니다. 목적의 구체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거기 애간이 제시한 것처럼 스마트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원칙, 여기에서도 출제가 되고 행정론에서도 출제가 되고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출제가 되는 겁니다. 스페시픽 구체성을 가져야 된다. 비주얼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어테이너블 획득 가능성, 달성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또 리절트 오리엔티드 결과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간 범위를 정하고 있어야 된다. 타임 리미티드 아니면 타임 베이지다. 근데 일부 책에서는 거기 리절트 오리엔티드를 현실적이어야 된다 해서 리얼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대부분 리절트 오리엔티드 결과 지향적이어야 된다를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답을 찾으셨죠? 보시고 다음에 21번 문제가 있는데 21번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1번을 보시면 임파워먼트 관점에 임파워먼트, 역량 강화 관점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대화 및 발견 단계의 과업이 아닌 것은 역량 강화 모델 또는 강점 관점 모델, 권한 부여 모델의 단계는 세부적으로 가면 공부하기 싫습니다만은 그 단계를 보면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화 단계, 발견 단계, 가능성을 발견하는 단계지요. 그리고 발전 단계 또는 보통 발달 단계인데 발전 단계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착시할지 몰라서 제가 발달 단계로 있지만 보통 발전 단계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보통 발전 단계로. 자, 거기에서 대화 단계와 발견 단계의 과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대화 단계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기회를 확장하기, 자원을 활성화하고 기회를 확대하고 또 통합을 도모하고 하는 것은 마무리 단계, 발전 단계, 발달 단계의 특징이 되는 거고 강점을 규명하기, 강점 규명은 문제를 확인하고 강점도 확인하고 가능성도 확보해보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이것은 소위 대화 단계가 되겠어요. 상황 이해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화 단계, 자원 능력 사정하기,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알아보는 것도 역시 처음에 있는 대화 단계.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대화 단계가 되겠고, 그다음에 발견 단계, 그다음 기회 확장하기나 자원 활성화는 모두 이거는 발달 단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번 보시고 23번입니다. 사례관리의 원칙을 옳은 것은, 사례관리에서는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실천 영역에서는 2문제 이상이 나오게 될 겁니다. 사례관리는 그 개념도 중요하고 하지만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은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한마디로 한다면 뭐예요?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탈시설화죠. 탈시설화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 해결책으로 강구되기 시작한 것이 사례관리예요. 그러면서 등장 배경, 세분화, 그리고 개의원칙, 개의원칙을 바탕으로 한 특징, 이런 것이 출제가 됩니다. 거기 보시면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인종, 성별, 계층 등을 이유로 이용 자격 및 절차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 된다. 그래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하는 클라이언트 욕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렇죠? 사례관리라는 것은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그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연계, 또 지속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보고자 하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좋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개별적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때문에 제가 조심없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개의 원칙의 서비스 제공의 개별화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맞춤형이어야 됩니다. 맞춤형. 누구나 그러하듯이 이렇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가 여러 분야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해야 한다. 이거 바로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를 위해 전문가 주도에 벌써 틀린 거군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원칙을 여러분. 자,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의 원칙을 보세요. 서비스 제공의 개별화,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 2번이 지속성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연계성,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존중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기서는 사례관리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5번이 되겠어요.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이 또 나왔네요.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탈시설화죠. 탈시설화로 인하여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가족의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점, 뿐만 아니라 비요양급여가 아닌 경우 같은 비용 부담이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 부담도 크게, 비용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는 거. 그러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 또 그러기다 보니까 모든 가정의 문제가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다는 거. 또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구체화한다면 파편화된 또는 지방 분권화된 서비스만으로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지역사회 보호 필요성 증가, 분산된 서비스의 조정기능 부재, 사회적 지원망의 중요성 강조,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 여기는 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있을 때는 물이 흐르듯이 아주 여러 개의 서비스와 여러 전문가들을 물이 흐르듯이 만나고 제공받을 수 있지만 막상 시설에서 벗어나는 순간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는데 일일이 찾아다닐 수 있는 서비스와 전문가가 한 곳에 모여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답은 거기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례관리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는 사례관리만 가지고도 세 문제를 출제를 했네요. 자원체계 간 연결 조정의 역할을 한다. 사례관리자는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도 하지만 여기처럼 연결, 조정, 지지, 격려와 같은 간접적 서비스 제공자도 되거든요. 투입과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 클라이언트 욕구에 초점을 두어 기관 내 서비스로 한정하지 않고 그야말로 지역사회 서비스까지 확대를 시키죠.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공식적 지지망 활용을 최소화한다? 아니죠. 사내 관리는 직접적 서비스와 간접적 서비스, 공식적 서비스와 비공식적 서비스, 가정 내 서비스와 지역사회 내 서비스, 모든 서비스를 어느 것이 더 덜이라는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답은 뭐 4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교시 1 영역을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적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바로 이어서 이제는 우리가 같은 시간에 뭐 있잖아요. 쉴 틈 없이 바로 2 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2교시 2 영역은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제는 기술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번호가 1번에서 75번까지가 있다 보니까 26번을 보도록 하겠어요. 거기 26번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나포포트는 굳이 뭐 사람 이름을 알 필요는 없고 유기개인 목표로 옳은 것은, 자, 사회복지 실천의 다양한 모델 중에 유기개인 모델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겠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유기 발생 이전 상태로 조속한 복귀에 있어요. 유기 발생 이전 상태로 조속한 복귀에 있다. 자, 거기 보시면 유기후 증상 제거, 유기후 증상 제거, 유기 증상 제거, 주관적 경험측, 촉발 사건 이해, 대인관계 향상. 자, 거기에 보시면 유기 개입의 목표로 나포포트가 제시한 걸로,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나포포트란 사람이 제시했을 적에 거기 유기 개입의 목표는 유기로 인한 증상 제거, 가장 핵심인 것은 유기 발생 이전 상태로 조속한 복귀, 또 촉발 사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 맞아,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 또 그러면 현재의 스트레스를 과거의 생애나 경험과 연결시키는 것, 이런 것 등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실은 그냥 여러분들이 거기에 볼 적에는 뭐 대인관계니 이런 거 관련 없고 기억번과 촉발 사건이 기억번과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기억번과. 그래서 여기 다시 재추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고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다뤄본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27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다음의 과업을 수행하는 집단 발달 단계는, 자, 집단 발달 단계는 우리가 시작 단계,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자, 그것을 노든에 걸러본다면 시작 단계는 접수 단계가 될 것이고, 다음에 초기 단계는 오리엔테이션 단계, 다음에 중간 단계는 탐색 및 시험, 그리고 문제 해결 단계 2단계가 중간 단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종결 단계는 종결 단계일 거예요. 집단 성원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좀 애매하군요. 그다음에 집단 성원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은 이미 어느 정도 집단 구성원들 간에 응집력이 생긴 과정에서 하고, 또 그렇게 설명한다면 처음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라고 하는 것은 탐색 및 시험의 단계가 되겠네요. 집단의 상호작용, 갈등, 진행 상황, 협조 체계를 파악한다. 좀 놔두시고, 그다음에 성원들의 태도나 동기 등을 평가한다. 성원, 이것은 뭐 탐색 및 시험이니까 이건 중간 단계가 되겠네요. 여기 중간 단계로 나왔군요. 중간 단계. 만약에 노든의 분류로 본다면 탐색 및 시험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가계도가 나왔네요. 사회복지 실천의 사정의 도구에는 수직적 탐색 도구와 수평적 탐색 도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수직적 탐색 도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수직적 탐색 도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가계도와 생활력 도표, 즉 라이프 히스토리, 생활력 도표. 수평적 탐색 도구로서는 생태도와 사회적 관계망 지도와 또 소시오메트리 등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가계도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가계도라고 우리가 설명할 적에는 가계도는 뭐예요? 가계도는 몇 세대에 걸친 집안의 내력이, 몇 세대에 걸친 집안의 내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도구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계도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거, 가족원의 구성과 구조, 가족의 생애 주기, 세대 간 유형의 반복, 가족원의 역할과 기능, 가족과 환경 간의 다른 것도
뭐 이연령, 비연령이 될 수 있다고 해도 지금 의심스러운데 환경과의 관계를 보는 것은 이건 생태도나 사회적 관계망 지도가 되겠다. 환경과의 관계를, 이건 집안 내에서만 따지는 것이 가계도인 거죠. 그에 비해서 집안과 환경과의 관계를 보는 것은 생태도 또는 사회적 관계망 지도가 되겠어요. 답은 5번이 되겠어요. 29번에 보시면 인지행동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인지행동 모델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이 되는 문제행동이란 뭐 때문에 발생한다? 문제 발생 원인을 잘못된 인지나 잘못된 사고나 잘못된 띵크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잘못된 생각만 고쳐줄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인지행동 모델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특징, 구조적이며 교육적 접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앨리스의 REBT가 있고 또 아론백의 인지행동 치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은 다양한 것이 많지만 특히 거기에 보면 인지행동 모델에서 보면은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죠.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생각하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을 중시하는 특징을 여러분 교재에도 첫 번째 집어넣습니다. 비합리적 신념체계의 변화를 강조하다.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는 데 초점을 두되 특히 그 잘못된 생각의 영역을 앨리스는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봤고, 아론백은 그것을 정보 처리 과정상의 인지적 오류라고 봤던 거였어요. 대체 사고와 행동을 학습하는 교육적 접근을 강조한다.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대체 사고를 강조하면서 교육적 접근을 강조한다. 특히 A, B, C, D, E 전략 중에 dispute, D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인지체계 변화를 위한 비구조화, 틀린 거죠. 오늘날 현대적 이런 상담 이론이나 사회복지 실천 이론은 모두 구조적 접근을 강조를 합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역, 니은, 디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번에 보시면 집단 프로그램을 선택할 적에 사회복지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집단 프로그램, 집단 사회사업이란 집단 구성이나 집단 자체의 문제를 가능한 한 집단 구성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 경험이나 집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돕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집단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사회복지사가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제 교재에는 적어놓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 거기 보면 시기적절성. 도대체 집단활동 프로그램을 선택할 적에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자, 여기에서 하나 가져가도록 하면서 시기적절성, 또 적합성, 그리고 집단 구성원들의 동의, 그리고 안전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집단 규범과의 적합성, 성원들의 동의, 지도자의 가치, 이건 관련 수행의 안전성, 시기의 적절성. 기존에 제 교재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여러분들 하나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번에 보면 지금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데 사회복지 조사론의 문제가 여기에 들어왔네요. 단일 사례 설계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일 사례 설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된 단계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개입 효과를 즉각 확인하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떤 개입이 대상 문제의 변화를 설명하는지를 알 수 있다. 개입의 효과를 즉각 확인하고 하려는 데 있습니다. 둘 이상의 클라이언트, 둘 이상의 상황이나 문제에 적용 가능하다. 둘 이상의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복수 기초선 설계를 통해서 가능하고, 둘 이상의 상황이나 문제에, 이것도 역시 복수 기초선 설계. 우리가 단일 사례 연구 설계에 보면은 뭐 AB 설계, ABA 설계, ABAB 설계 등등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출제해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BAB 설계, 또 ABCD 설계, 또 그러면 지금처럼 두 개의 기초선을, 두 개 이상의 기초선을 두고 하나의 개입 방법을 어느 기초선에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복수 기초선 설계 등이 있거든요. 이건 니은번은 복수 기초선 설계를 말합니다. 행동 빈도의 직간접적 관찰, 기존 척도, 클라이언트의 자신의 주관적 사고나 감정 등의 측정 지수를 사용한다.
자, 이건 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반복적 시행으로 개입 효과성의 일반화가 가능하다. 반복적 시행으로 개입 효과성의 일반화가 가능하다. 자, 보편화시킬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기역, 니은, 니을이야 되는데, 자, 여기는 없고, 어쨌든 디귿번은 제가 설명할 내용은 아니고,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모든 것이, 여기 번호 배치로 볼 적에 기역, 니은, 니을이 맞아야 되는데, 디귿번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 모두 것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이 또 하나 다뤄졌네요. 인지행동 모델을 여러분들께 보시면, 인지행동 모델의 한계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 능력이 낮은 클라이언트에게는 효과성이 제한적이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을 능력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즉각적인 유기 개입을 해야 하는 클라이언트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그렇죠.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물건 교체와는 좀 경향이 다른 거지요. 사회복지사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 자, 여기는 사회복지사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통해서, 맞아요. 적극 역할 수행, A, B, C, D. 사회복지사는 D. 클라이언트의 잘못된 빌리프를 디스퓨트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네 번째 교육적 접근 과정이 되겠어. 적극적 개입, 적극적 역할 수행 가능합니다. 특정 개입기술 사용해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을 타인의 기준점을 가지고 바꿔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때문에 잘못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의지가 약한 클라이언트에게는 적용이 어렵다. 자, 좋습니다. 뭐야 이거 옳지 않은 거. 아, 답은 3번이죠. 적극적 역할 수행 가능합니다. 다음에 33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34번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거기면 가족, 다세대에 걸친 역사성의 반물이다. 가족 구성원 간 상호 영향은 지속적이다. 가족마다 권력 구조와 의사소통 형태를 가지고 있다. 가족 내 공식, 비공식 역할들이 고정되어 있다. 아무리 좁고 미시적인 접근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역할 고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결 중심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해결 중심 모델은 저는 교재에서 가족치료에서 해결 중심 단기 가족치료를 가지고 해결 중심 모델을 같이 사용을 했는데, 해결 중심 모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 중심은 정신 건강을 강조한다. 내담자의 관점을 존중한다. 또 그런가 하면은 쉽고 간단한 문제부터 접근하고 해결 방법을 쉽게 쉬운 쪽부터 접근한다. 간략화. 또 그런가 하면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탈이론적, 탈규범적. 또 그러면 현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바람직한 상태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성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첫 번째 나와 있군요.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는 해결 중심 그 모델은 탈이론적이고 탈규범적이고 각각의 내담자마다 각기 다른 견해를 존중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거죠. 변화를 불가피한 걸로 본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지향한다. 클라이언트와의 협동 작업을 중시한다. 사회복지사는 변화 촉진을 위한 질문자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서는 답은 1번. 특히 가장 대표적인 거지요. 그래서 탈이론적이고 탈규범적이고 내담자마다 각기 다른 생각이나 견해를 존중하고 내담자마다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내담자의 강점이나 자원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6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집단의 유형은, 자, 우리가 집단의 유형에는 목적을 가지고 보통 교재에도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자연 집단과 목적을 가지고 만든 형성 집단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형성 집단을 과업 집단과 치료 집단으로 나눠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목적 자체가 집단 자체의 과업한수에 있다면 과업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목적 자체가 집단 구성원의 문제 해결이나 집단 구성원의 과업한수에 있다고 한다면 그
그것을 우리가 치료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 집단에는 보통 출제할 적에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쭉 정리를 했지요. 지지 집단,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치유 집단, 사회화 집단 이렇게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이게 뭐냐는 거지. 자, 거기 보시면 장애인 복지관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비장애 형제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아동의 비장애 형제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그렇다면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 이렇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주 1회 8번에 걸친 집단을 운영하였다. 집단의 목적은 비장애 형제의 장애 형제에 관련한 부적응적 사고와 신념을 변화였다. 이를 위해 자기 모니터링, 인지 재구성, 의사소통 훈련, 또 그런가 하면 문제 해결 훈련 등을 강조하였다. 자, 첫 번째 성장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장 집단은 보통 거기에는 그 클라이언트 자체의 잠재력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타인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뭔가 그릇된 사고나 생각이나 신념을 바꿔준다거나 맞으면 인지행동 치료처럼 이렇게 생각을 바꿔준다거나 하는 것은 성장 집단이 되는 것이고 치료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치료 집단은 바로 집단 구성원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치료 집단이지만 좁은 의미로 설명한다면 치유 집단처럼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을 치료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동병상련하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서로의 답답함도 토로하고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도 교환하는 것을 지지 집단이라고 합니다. 과업 집단은 집단 과업이니까 전혀 관련이 없고 참만남, 각성을 위한 집단 관련 없고 자, 여기에서는 답은 성장 집단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잠재력 개발이나 클라이언트의 뭔가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바꿔주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성장 집단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 발달장애 아동의 장애를 갖지 않은 그 형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부정적 사고와 신념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8번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장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37번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가족치료 문제가 나와 있군요. 각각의 가족사정 내용과 관련이 없는 거기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군요. 자, 37번 넘어갑니다. 불펜 여러분 해설을 통해서 B급 정도로 접근해 주시고 38번을 보도록 하세요. 38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신역동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사실은 정신역동 모델, 정신분석적 접근은 1960년대에 거의 시들어졌다 갔던 것이 1980년대에 대상관계 이론이 꽃을 피우면서 다시 꽃을 점화가 된 이런 그 모델이 되겠는데 초자아는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기능이 잘 집행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건 에고, 자아가 되겠습니다. 이건 자아가 되겠어요. 학문 보유적 성격은 의타적이고 타인을 지배하는 우리가 학문기체 두 번째 시기인 학문기의 성격은 학문 공격적 성격과 학문 보유적 성격으로 나오는데 바로 이것은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학문 공격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신역동 모델, 프로이드 이론에 기초하는 것은 나중에 실천 모델에서 1920년대 진단주의의 이론적 기초가 됩니다. 기능주의의 이론적의 기초가 된 것은 신프로이드 학파인 랭크의 의지심리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꿈, 자유현상의 의미 해석의 목적은 내면적 통찰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갖는 전의를 치료급으로 활용한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갖는 것은 역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전이라고 한다. 이건 다음에 전의를 살리고 싶다면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 갖는 전의를 치료기법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문장이 돼야 되겠습니다. 주체가 바꿔진 거죠. 다음에 3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40번에 보시면 40번 가족 내부의 역동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족 내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역동성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중구속은 가족의 응집 정도를 나타낸다. 이중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구속 메시지나 이중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서로 다른 방향이나 서로 다른 수준의 모순되는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는 것을 바로 이중구속 메시지라고 합니다. 응집 정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그 관련이 없고 일치형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에 대한 것은 사티어가 경험적 가족 치료를 제시한 사티어가 이끌어가는 이런 모형이 되겠는데 이 일치형은 송신자와 수신자 말한 사람이 보낸 내용과 듣는 사람이 알아듣는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객관적 사실과 정확한 논리에 기초한 의사소통형입니다. 꼭 객관적 사실이라든지 정확한 논리라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송신자와 수신자의 한 말 내용, 한 말의 의미와 들은 말의 의미가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또 그런가 하면 정확하다, 부정확하다 이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객관적 사실과 정확한 논리의 근거에서 대화를 하는 것은 방어 기제의 종류로 본다면 주지화 또는 지성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하위체계 간 경계가 모호하면 그 관계는 소원해진다. 가족 하위체계들 간의 가족 하위체계는 부부 하위체계, 부모 자식 하위체계, 형제자매 하위체계 등등이 있는데 이것이 가족 하위체계 간의 경계, 부부 하위체계와 부모 자식 하위체계 이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이런 것도 논리적인 오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문가의 가족 개입 과정에서 가족의 항상성은 작동될 수 있다. 그죠? 가족의 항상성 작동, 4번은 좋습니다. 부적 피드백은 가정 내 일탈행위를 증폭시킨다? 아니죠. 부적 피드백 또는 부정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이것은 현 상황의, 그 상호작용의 흐름이나 또는 그 체계의 운영 과정보다 보다 나은 방법이 있는 듯 하다. 그 방법으로 선회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이 있을 수 있다는 체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부정적 피드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 내 일탈행위도 줄이고 보다 발전적인 가정의 분위기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치되는 것은 2번, 3번은 이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번은 좀 선생님들에게 좀 불편스러운 문제일 것이고 거기 42번으로 보세요. 42번으로 보시면 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폭력 피해 아동의 위상치유, 트라우마, 위상치유를 위한 소집단을 구성할 때 집단 구조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거기 보면 초등학생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학급당 정원은 20, 30명을 단위로 한다? 지금 초등학생과 같은 경우에는 서너 명, 보통 아무리 성인이라도 10명 이내로 하는 것인데 초등학생은 그 숫자가 더 적어야 됩니다. 1번은 틀린 거죠. 아동의 기능 수준을 고려하여 매회기 3시간으로 한다? 수업 시간도 초등학생은 40분인데 하물며 문제가 있는 아동을 가지고 1시간을 넘어간다고 해서 이건 실폭력입니다. 그래서 1시간 이내로 해야 됩니다. 1시간 이내로 해야 된다. 아동의 참여가 쭉 나와 있는데 가능한 한 방과 후 모임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아동의 참여가, 그래서 아동들의 참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아동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과 후 시간이 좋긴 합니다. 좀 더 보시고 아동 행동에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개방형 집단으로 한다. 지금 피해 아동의 위상을 치료하고자 하는데 이걸 너무 공개적으로 열어놔버리면 불안전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폐쇄 집단으로 하는 것이, 이럴 경우에는 폐쇄 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개별 아동의 눈맞춤과 상호작용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아동들을 일렬로 앉히고, 아니죠. 일렬로 앉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그랗게 앉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가장 평안한 것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에서 개입한 개입기법은, 다음 사례에서 활용한 개입기법이 나와 있네요. 어머니는 권위적인 아버지와 마찰이 있을 때마다 신경증 증상을 호소하며 분가한 4명의 자녀들을 집으로 불러들인다. 자, 이것은 삼각화가 되겠네요. 결국에 부부간의 갈등을
제3자를 거쳐서 해소하는 방법은 우선 삼각화가 되겠는데 이를 해소하는 전략 기법으로는 탈삼각화가 되겠습니다. 탈삼각화. 첫 번째 합류하기, 균형 깨뜨리기 이런 것은 미누친 모델, 구조적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되는 것이고 재구성하기 이것도 제전략적 모델에서 나오는 이런 기법이고 보통 이 재구성을 재명명 또 그런가 하면 재규정이라고 합니다. 재구성을 재규정 또는 재명명이라고 해서 헤일리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모델을 사용하고 여기는 탈삼국화가 되겠어요. 1번에 합류하기, 4번에 균형 깨뜨리기, 경계 만들기 모두 이것은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탈삼각화에서 나와 있지요. 그래서 보엔의 체계적 모델 또는 보엔의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에서 선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번은 또 나올 문제가 되겠지요. 인파워먼트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인파워먼트 모델, 역량 강화 모델, 권한 부여 모델, 강점 관점 모델 뭐라고 이름을 바꿔줘도 같은 문제로 풀어가시게 될 건데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강조한다? 아니죠. 문제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클라이언트가 현 시점에 클라이언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강점, 자원, 가능성을 강조를 합니다. 기억번들이 와서 다 틀린 거지요. 답은 뭐 3번과 4번이 되겠어요. 클라이언트의 잠재 역량과 자원을 강조한다. 맞는 거죠. 벌써 니은번이 맞는 순간 답은 뭐 3번이 되겠네요. 클라이언트를 개인의 객체로 본다? 아니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협력적 관계 속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서로를 인정합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그렇죠? 답은 어쨌든 3번이네요. 다음에 45번은 여러분이 평안하게 보시고 다음에 46번 보세요. 가족 실천에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족 실천에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것을 모두 고른 것. 가족과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 양상을 파악한다. 그렇죠? 가족 구조를 파악한다거나 할 때는 당연히 가족 사정을 할 때에 생태도나 사회적 관계망 지도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가족 내외부에서 경험하는 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는지를 확인한다. 그렇죠? 가족 내외부에 발생하는 일을 가족 구성원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가족과 합류함으로써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당연히 사회복지사는 처음부터 레포 형성 등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시작해야 되겠지만 지속적인 신뢰 관계 속에서 가족 문제 해결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다루어야 할 문제의 우선순위는 사회복지사가 정한다? 아니죠. 가족 구성원들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두는 것이지.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무슨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 하물며 해결책까지도 자기결정의 원리에 의해서 클라이언트가 정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 47번은 그냥 해체하겠습니다. 그냥 지우개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집단과정의 촉진기술이 또 나와 있는데 역시 47번, 48번 같이 너무 번잡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포기하라고 제가 밀어내겠습니다. 49번 보세요. 49번을 보시면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민수에게 내준 과제에 해당하는 개입 기법은 결혼 후 분가한 민수는 부모의 지나친 간섭에 시달려왔다. 사회복지사는 민수에게 자신의 느낌과 주장을 부모 앞에서 당당히 말하게 하고 부모에게는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수용하도록 하였으나 문제는 지속되었다. 사회복지사는 대안으로 민수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었다. 지금부터는 부모에게 사사건건 의논하며 조그만 도움이라도 모두 요청해 보세요 라고 설명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자꾸 스트레스를 주어서 그걸 도망가려고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더 증폭되고 그렇다면 아예 부딪혀서 덤벼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 지지라고 합니다. 역설적 지지. 도망가지 말고 거꾸로 부딪혀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역설적 지지라고 하는데 이 역설적 지지 그래서 이건 전략적 가족치료 기법에서 사용하는 건데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문제가 있으면 도망가지 말고 거꾸로 부딪혀봐라 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그걸 역설적 지지라 하고, 아니면 아예 인연을 끊어버려라 하는 것을 역반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역설적 지지를 말합니다. 실현과 같은 것은 드물게 나오지만은 구조적 가족 치료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균형 깨기, 경계 만들기, 합류하기 이런 단어는 미누친 모델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나오는 것이고, 문제의 유연화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체 가족 치료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이것은 답은 역설적 지시 또는 역설적 지지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50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를 분석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철수 어머니는 남편의 늦은 휴가에 대해 잔소리를 하고, 철수 아버지는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와 부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평소에 아버지는 철수에게 소신 있는 발언을 하라고 하다가 가족 식사 시간에 철수가 소신 발언을 하게 되면 밥이나 먹어! 라고 언성을 높인다. 부모와 철수는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참지 못하고 함께 아버지에게 대항한다. 자, 거기 보면 아버지에 함께 대항한다는 것이 바로 세대 간 연합이 되지요. 순환적 인간관계, 잔소리 하니까 늦게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니까 잔소리하고, 돌리고 나오는 건 순환적 인간관계. 잔소리 말고 밥이나 먹어!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사소통상 딱 잘라버린다는 표현을 의사소통의 구두점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소신 있는 발언을 하라고 했다가 소신 발언을 하려고 하면 딱 잘라버리는, 의사소통의 구두점을 내려버리는 이런 것은 이중구속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13위에서는 좀 실천 기술적 측면에서 임상을 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앞에 제거했던 문제 한 대여섯 문제 되어 있죠. 제거했던 문제 과감히 잊어버리시고 다른 문제 정도만 가지고 주변을 한번 살펴보심으로써 16회 문제를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2교시 3영역을 한번 보시면서 예상 문제를 한번 추려내도록 하겠습니다. 51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문 또는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한다. 그게 가장 대표적이죠. 사회복지 실천은 전문가의 영역인데 그 중에 지역복지 실천 영역은 비전문 인력의 참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역성과 기능성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진다.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준다. 공공민간협력이 강조된다. 개인, 가족 등 미시적 수준의 사회체계와 대립적 위치에 있다. 지역사회복지가 지역사회는 사회연대, 사회통합. 만약에 이게 체계적 관점으로 본다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그냥 서비스 문제, 문장만 길다 뿐이지 서비스 문제로 보겠습니다. 다음에 52번에 보면 지역복지 실천의 모델이 나와 있죠. 지역복지 실천의 모델 그러면은 로스만의 분류를 기본으로 하는데 지역사회 개발 모형, 사회개혁 모형, 사회행동 모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변화 매개체로 과업지향의 소집단을 마련한다. 변화 매개체로 지역사회 개발 모형은 어떤 목표를 세운 소집단이 변화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 주민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사회교육 모델은 공식 조직이 중심이 되어서 또는 관에서 주도해서 이끌어갑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행동 모델은 대중조직이 변화 매개체의 역할을 합니다. 그 때문에 첫 번째를 보더라도 지역사회 개발 모형이 되겠어요. 권력구조 입장으로 본다면 지역사회 개발 모형은 협력자적 관계로 보는 데 비해서 사회교육 모형은 고용인이나 후원자의 입장으로 보고 그에 비해서 사회행동 모델은 타도되어야 할 압제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자, 좋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3번 문제가 나와 있지요. 지역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이지만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인 것은 아니다. 그렇죠.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 이것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인 건 아니지요.
그래서 그 문장들 해서 보시고, 보통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할 때는 일정한 공간 범위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소위 가족도 있고 조합도 있고 종교도 있고 회사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도, 인류 사회로 온다면 국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모두 가족을 지역사회에 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역사회가 사회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사회를 지역사회라고 부를 수는 없다. 가족사회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리적 개념은 사회문화적 동질성과 상호작용성이 한다. 지리적 개념은 사회문화적 동질성보다는 주민들의 심리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튜니스는 지역사회를, 튜니스는 공동사회와 기계적 연대사회, 튜니스는 지역사회를 결합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누고 있고, 거기처럼 이렇게 기계적 연대사회와 유기적 연대사회로 나오는 사람은 주륙갱이란 사람, 말하자면 아노미 현상을 끄집어냈던 프랑스 사회학의 선구자인 두륙갱이 끄집어낸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을 기준으로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을 가지고 시군구를 구분할 수 있다. 시군구라고 하는 것은 행정구역인 것이고, 여기는 인구 구성의 특성을 가지고 코리안 타운이니 차이나타운이니 아니면 여기가 상업지구니 아니면은 주택지구니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틀린 거지요. 옳은 것을 찾고 있군요.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답은 1번이 됩니다. 5번에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법규수능을 강제하는 것은 상부상조 기능이 아니라 정치제도가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는 사회 통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4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자, 이거 삭제합니다. 삭제하시고, 왜냐하면 여러분들까지만 시험 보고 이미 법은 바뀌었습니다. 법은 바뀌어서 단지 적용이 4월 25일 2018년도 4월 25일부터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바뀌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또 법도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완전 삭제되어서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54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5번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실천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복지 실천기술에 대한 설명, 거기 보시면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실천기술에는 여기에는 나와 있는 것처럼 계획 프로그램 또는 연계, 인파워먼트, 자원개발이나 동원, 자조 등등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오면 계획 프로그램, 욕구 분석, 대안 모색, 단계별 실행, 프로그램이니까 평가 등을 포함한다. 그래서 욕구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간구하고 단계별로 실행 계획을 짜고 그리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자, 좋습니다. 연계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필요하는 체계나 자원을 연결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 조직에 대한 업무의 배분, 조정에 초점을 둔다. 인파워먼트는 역량 강화죠. 대화, 강점 확인, 자원 동원, 기술 등을 포함한다. 자원개발 동원, 기존 집단, 개인의 직접적인 참여,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다. 집단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며 갈등을 활용한다. 이것은 협상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조기술이 아니라. 맞으면 이건 지역 주민들의 홀로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협상을 이용하는 이런 기술이 되겠어요. 함정은 2번에 파고 답은 5번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외에도 다양한 기술들을 쭉 정리를 해놨죠. 해서 한번 참조해 보시고, 다음에 거기 보시면 56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56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건 말장난을 해놨네요. 지역복지 실천에서 추구하는 가치로 부적절한 것은 문화적 다양성 존중, 배분적 사회 정의, 인파워먼트 역량 강화, 비판의식 지양, 지양이 아니라 발전적 비판의식을 살리는 재고나 지향이 돼야 되겠지요. 지향, 상호학. 답은 4번 말장난 해놨네요. 다음에 57번 문제를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평가 단계에서는 개입 방향과 수준을 정한다. 개입 방향과 수준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개입 방향과 수준을 정하는 것은 이것은 목표 설정 과정이죠. 자, 우리가 지역복지 실천의 과정을 보면 첫 번째가 무슨 뭐예요? 지역사회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 어떤 문제 발생이나 문제인식이 첫 번째 단계예요. 자, 문제 발생.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욕구 사정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사회나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어떠한 것을 원하고 있으며 얼마만큼 어떤 것을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욕구 사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욕구 사정이 끝나고 나면 그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방향이 목표 설정을 통해서 방향이 잡히게 되면 그에 대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실천, 지역복지 실천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개입 방향과 수준을 정하는 것은 이것은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목표 설정 단계가 되겠어요. 다음에 실행 단계에서는 참여자를 적응시키고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전 과정을 통해서 참여자를 적응시키고 활동을 조정해야 됩니다. 자원 계획 및 동원 계획에서는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계획 단계의 세부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계획, 목표를 설정했으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수립을 통해서 실천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능한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그중에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문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은 대안선택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역사회 사정은 지역사회의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로서 욕구 사정 단계가 있죠. 답은 니을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번 역시 또 연이어서 욕구 사정 문제가 나왔네요. 지역사회 사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신뢰도 일관성을 높이는 방법은 비공식적 인터뷰이다. 신뢰도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인터뷰로 만나면 공식적, 어느 누구가 듣고 해도 되는 공식적 인터뷰가 높다고 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가지고 자료의 신뢰도를 높다라고 하는데 일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식적이어야 됩니다. 말을 바꾸지 않게끔 비공식적이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번은 옳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하위체계 사정은 지역사회 사정에는 종합적, 포괄적 사정도 있고 문제 중심 사정도 있고 하위체계 사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하위체계의 정태적인 이해를 높인다고 한다? 아니죠. 여기 하위체계 사정은 정태적 것도 되지만 주로 동태적, 요즘 정태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태적 평면적으로 이야기보다는 역동성을 고려하는 사정, 하위체계의 역동성을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역동성을 알아보는 사정입니다. 민속학적 방법은 표준화된 면담도구를 활용한다. 표준화할 수가 결코 없는 경우에 민속학적 방법, 민속기술주의 방법을 씁니다. 틀린 거지요. 명목집단기법은 문제이해, 목표 확인, 행동계획, 개발 등에 활용한다. 4번은 잘 모르겠고 델파이 기법은 명목집단기법을 대신하여 지역사회 포럼 맥락에 사용한다. 지역사회 포럼의 맥락은 전체 주민들이 서로 면대면 관계성으로 한꺼번에 모여서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다루는 토론하는 방법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델파이 기법은 서로 알지도 못하게끔 하는 익명성이 보장된 가운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 속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5번은 전혀 맞질 않습니다. 지금 4번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장난하지 않겠습니다만 4번을 길게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명목집단기법, 지역주민 전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자유토론이 아니라 자유발표만 하도록 함으로써 하고 그 자리에서 발표된 자료만 가지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을 명목집단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옳은 것은 4번 말고 저는 명목집단기법이든 아니면은
지역사회 포럼이든 모든 지역사회 사전 방법은 결국에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고 목표를 확인하려고 하고 행동 계획을 짜려고 또 명목 집단 기법으로 제목은 달아놨지만 사실은 모든 욕구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목적으로 시행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명목 집단 기법에 집중을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는데 모든 욕구 사정은 바로 이를 위해서 시행한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59번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실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지역복지 실천의 원칙으로 본다면 존스와 디마치의 원칙도 있고 맥닐의 원칙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뭐 14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고 지역사회는 개인과 동일하게 자기결정의 권리를 갖는다. 다 여러분 책에도 줄쳐놨죠. 자기결정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지역사회는 있는 그대로 이해되고 수용돼야 된다. 그렇죠. 개인과 집단처럼 각 지역사회는 상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화의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 접근 방법에서 다양성은 배제되어야 된다. 다양성은 다양성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답은 뭐 1번, 니을번은 틀렸고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어요. 다음에 60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실천을 했다. 이를 모두 충족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자,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뭐 제가 이론 강의할 때 노스만의 실천 모델을 사용한다면 지역사회 개발 모형을 사용한다면 안전조치 또 사회계획 모델로 사용한다면 분계조행 사회행동 모델로 접근한다면 조중대행 이렇게 우리가 무미철자를 가지고 암기를 시켰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사회복지사는 낙후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였다. 그리고 주민 간의 협력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도록 했다. 안내자, 조정자, 치료자, 여기서는 사회치료자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치료자의 역할. 다음에 61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공동모금 효율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은 97년에 만들어졌다가 99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 효율법으로 바뀐 건데 설립 근거는 사회복지 공동모금 효율법이 되겠어요. 틀린 거죠. 조직은 시도별 지휘 형식에서 독립된 형식으로 변경되었다? 아니죠. 1997년에 처음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만들어졌을 적에는 그에 근거해서 98년도에 전국에 있는 16개 시도에 독립법인 형식으로 16개 시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 효율을 두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1999년에 1년 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 효율로 바꾸면서 중앙의 단일법인으로 만들고 단일 사회복지법인으로 만들고 16개 시도, 모든 시도에는 지휘를 두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이건 앞뒤가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독립법인 형식으로 98년도에는 그러다가 99년도에 시도별 지휘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틀린 거지요. 모금 방식은 연중 모금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모금을 위해 집중 모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맞는 것이 되겠군요. 배분 사업은 신청 사업, 기획 사업, 지정 기탁 사업, 긴급 지원 사업 등이 4가지로 있습니다. 전체 모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업체 모금, 법인 모금액이 가장 큰 것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맞는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62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 중에 어떤 모델인가? 웨일과 갬블의 모델이 나왔네요. 웨일과 갬블의 모델은 지역사회 조직화를 실천 모델로 끌어당기면서 지리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과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스만의 분류 3개를 가져다가 약간 변형시켜서 4개로 만들었지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사회경제적 개발 모델, 그 다음에 사회계획 모델은 그대로 사회계획 모델, 그래놓고 사회행동 모델은 둘로 나누어서 정치사회적 행동 모델과 시민단체와 관련된 사회운동 모델로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4개를 만든 겁니다. 그 외에도 프로그램 개발 모델과 연합 모델 이렇게 해서 8개의 모델을 쓰고 있거든요. 다 그중에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위한 구성원의 능력 개발을 목표로 사회복지사의 주된 역할은 조직과
조직과 교사,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 거기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위한 구성원의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언뜻 보면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 같은데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조직과 교사, 촉진자의 역할이다.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없다면 지리적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리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을 우리는 근린이란 가까운 지역끼리에서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처음 출제가 됐어서 한번 우리가 2년 전이지만 같이 가져가고자 풀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63번에 보시면 인보관 운동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론을 다룰 적에 인보관 자선조직협회를 가지고 있는데, 자선조직협회는 개별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원이다. 그에 비해서 인보관 운동은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사회복지관의 기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보면 사회구조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 바로 인보관 운동, 사회개선, 사회개량이니까 1:1 방문 서비스, 이건 자선조직협회의 우회방문원의 활동을 말합니다. 답은 2번이군요. 여성노동자의 권익증진운동을 펼쳤다. 여성노동자의 권익증진운동을 펼쳤다라고. 이 표현까지는 제가 이론 강의에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은 바로 이것은 지역사회, 지역사회 주민들의 동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놔둬보시고, 빈민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주민들의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또는 집단활동을 강조했다. 3번을 함정으로 하고, 답은 워낙 적나라해서 2번이지만 3번은 제가 이론 시간에 설명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하나 가져가셨으면 쓰겠어요. 어떤 지역사회의 여성노동자의 권익증진운동, 이것은 인보관 운동이다 해서 같이 줄을 그어놓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64번에 보시면 64번 교재는 언급을 했지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되겠는데, 지역사회 내 조직 간 협력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직 간 협력 전략에는 협조도 있고 연합도 있고 동맹도 있습니다. 협조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 아주 최소한의 협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우리가 협조라고 하는 걸로써 일시적으로 힘을 합치는 것을, 잠시 일시적으로 힘을 합치는 것을 협조라고 하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서로 간의 대표자 모임을 가지고 대표자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각각의 조직대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표자 모임을 만들어서 힘을 합치는 것은 바로 이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 지속적이고 느슨한 협력 관계지만 조직의 자율성이 최대한 확보되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동맹이라고 하는 가장 고도의 조직화된 협력 체제로 영구적이고 대규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동맹이 되겠어요. 동맹은 조직의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힘을 증대시킨다. 조직의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힘을 증대시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연합이 되겠어요. 특정 이슈에 대해 조직들의 일시적 연결 방법은 이건 협조라고 합니다. 전문가를 둔 영속적 조직 구조를 가지고선 이건 동맹이라고 합니다. 동맹협조연합은 정책 결정에 관련하여 개별 조직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개별 조직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연합이 되겠어요. 연합. 물론 당연히 협조도 마찬가지겠고. 그러나 동맹에서는 관련이 없죠. 이미 아주 고도의 조직적인 대규모 조직망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직 간 협력 체제의 정도는 가장 강한 것은 동맹, 그 다음에 연합, 가장 별 볼 일 없는 것이 협조가 되겠어요. 가운데가 바뀌어졌군요. 협조, 연합, 동맹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5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66번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네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에서 비연속성을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연속성이죠.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을 갖습니다. 67번에 보시면 테일러와 로버츠의 지역복지 실천 모델 중 어떤 모델인가? 테일러와 로버츠는 노스만의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2개의 모형을 더해서 5개의 분류로, 모형으로 나눈 것이 되겠는데, 지역복지 실천에서 설명하는 지역복지 실천의 테일러와 로버츠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복지 실천에 관련된 의사 결정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의사 결정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합리적 기획 모델에 기초한 조사 전략 및 기술을 강조한다. 전략 및 기술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 및 기술을 강조. 이것은 특히 사회 계획 모델이 되겠어요. 특히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적 노력을 강조하고 옹호적이며 진보적 접근한다. 어쨌든 합리적 기획 모델이나 전략, 기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보나마나 사회계획 모델로 후원자나 관의 입장에서 의사결정 권한의 대부분을 행사하는 모델이 되겠어요. 사회계획 모델이 되겠어요. 어떤 건 전략 또는 기술이 나와 기술적 합리성.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68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69번에 보시면 69번은 하나의 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다. 자, 2007년에는 참 많은 법이 있습니다. 2007년에는 5번째 사회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제정되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기초 노령연금법도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도 만들어졌고 그런가 하면 여기 것처럼 사회적 기업 육성법도 200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은 2014년도에 만들어집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가 4개의 법을 보고 가야 되는데 2014년도에는 기초연금법, 주거급여법, 사회보장급여법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이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집니다. 틀린 거지요? 다음에 사회복지관 사업분야 개편 2012년 그렇죠? 2012년에 사회복지관의 사업을 기능별로 변환시킵니다. 종래에는 사회복지관 사업하면 5대 사업 분야가 있었는데 그것을 기능별로 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상 이 사회복지 사업이 3대 기능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으로 하고 사례 관리 기능의 3개, 서비스 제공 기능의 4개, 그리고 지역 조직화 기능의 3개의 사업 분야를 이렇게 설정하게 됩니다. 다음에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켰다. 이건 틀린 거죠. 이건 틀린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변경시키는 겁니다. 이건 틀린 거죠. 다음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 자, 이것은 제가 이론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라지고 관련 복지제도 사라지면서 사회서비스란 이름으로 바뀌는 것은 2012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70번은 여러분들이 거기 지역복지 실천의 단계는 앞에서 선수학습이기 때문에 봐주시고 다음에 71번 보세요. 교재에서는 양을 제법 차지하고 있는데 한 문제 다루고 있습니다. 한 문제. 거기 오시면 지역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한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이 13위에서는 또 한 문제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여서 거기 보시면 자원동원이론은 재정자원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옹호를 위한 실천에는 유용하지 않다. 사회적 자원동원이론이 나와 있는데 자원동원이론은 지역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지역복지 실천은 지역 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구성원을 얼만큼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증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소유된 계층이 얼마나 조직 구성원을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거에 의해서 지역사회의 발전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되겠어요. 유용하지 않다는 게 틀린 거죠. 유용합니다. 갈등이론은 갈등을 둘러싼 연대와 권력 형성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행동 모델에 유용하다. 그렇죠. 갈등이
이나 경쟁이라고 해서 사회행동 모델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회교환 이론은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이나 네트워킹 활동을 설명하지 못한다? 아니죠. 이제는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는 비영리 부분인 사회복지 조직 중에도 소위 여기 나오는 사회교환 이론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회체계 이론은 보수적 이론으로 비판받지만 지역사회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좋습니다. 답은 니은번, 답은 니은번, 니을번, 니은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2번은 단답형 문제가 되겠는데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 이론은 다음에 지역복지 이론이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는 공간을 점유하는 인간 집합체로서 경쟁, 중심화, 분산 특히 중심화, 분산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바로 이런 단어가 나온 지역사회의 희소자원을 둘러싼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경쟁이라는 단어 나와 있죠. 살아남는 자는 적자 생존의 이론에 의해서 살아남는 자는 지역사회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것이고 살아남지 못한 자는 지역사회의 주변부로 분산됨으로써 지역사회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소위 생태학 이론이 되겠습니다. 답이 생태학 이론이 있군요. 답이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거기 73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 중 네트워킹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트워킹 또는 조직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다양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성을 촉진한다. 상호 호혜적 의사소통을 한다. 상호 신뢰를 위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한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한 사례로 대표적 그렇지요. 이건 민간협력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답은 보나마나 4번이네요. 다음에 24번은 네트워킹이 좋고 24번은 좋고 25번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 중 어느 단계에 대한 설명인가? 주거빈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사회복지사는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개인의 경제적 문제, 지역사회의 주택 불량 문제, 공공임대주택의 정책 문제 등 어느 문제인지를 결정하였다. 도대체 주거 빈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지금 그 문제가 어떤 문제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보려겠다. 이것은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원계획, 목적, 목표, 답은 문제 발견. 거기는 문제 발견 및 분석 단계가 되겠어요. 답은 문제 발견 및 분석.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 잠투표에 붙어 있군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2015년도에 있었던 2015년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2교시 1영역, 2영역, 3영역을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설사 제가 설명을 했다 해도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냥 굳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서 고민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는 14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